전간기 영국, 미국, 일본의 항공모함 발전에 관한 비교 분석. 박성용. 1장 서론. 1906년 드레드노트의 출현과 함께 전함이 주도한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고 항공모함이 전함을 대신해 해전에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이끌게 됐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 주요 항공모함 보유국인 영국, 미국, 일본은 항공모함과 해군 항공의 필요성을 인지했으나 잠재적 가능성은 이해하지 못했다. 항공모함의 역할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전간기 동안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항공모함의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한적 수준의 발전만을 이룩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한 영미일 해군이 공통적으로 항모의 발전 잠재성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발전의 양상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후발주자였던 미국과 일본이 초반 우위에 있던 영국을 앞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비교 분석 방법론 중 최대 유사체계 분석안을 이용하고자 한다. 영국, 미국, 일본은 각 지역의 패권국들로서 해군 강국이었으며 해군 군축 체제라는 제약을 공유하고 있었고 전력 구조에서 기존 무기 체계의 보유와 증강에 적극적이었고 항모에 제한적 투자를 했으며 항모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각국의 항공모함 발전 양상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나게 만든 요인과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양차 세계대전 사이 영미일 항공모함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무릎의 답을 구하고자 한다. 전간기 항공모함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에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생산되어 왔다. 기존 외국의 연구는 나름의 학문적 성과를 이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 연구가 기술적 혹은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했거나 주제별 조망에 중점을 두어 통합적 시각을 결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을 아울러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국내 학계에서는 전간기 특정 분야의 연구는 고사하고 전간기의 일반적 군사에 관한 연구조차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문의 다양성 측면에서 본 연구가 국내 학계에 새로운 학문적 호기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인 전간기이다. 미국, 영국, 일본의 개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 통상적인 기준인 양차 세계대전 사이로 적용하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시점부터 태평양 전쟁 발발 시점인 1941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영국, 미국, 일본의 항공모함이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 영국, 미국, 일본만이 유의미한 수준의 항공모함 전력을 발전시켰다. 프랑스도 항공모함을 보유했으나 한 척에 불과해 국제적 차원이나 전략, 교리 수준의 평가가 어렵다. 항공모함은 사전적으로 항공기를 싣고 다니면서 뜨고 내리게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큰 군함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광의의 의미로 항공기를 운용하는 모든 함선을 포함하게 되어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세 가지 기준은 첫째, 항행 중 항공기의 이항 가능. 둘째, 항행 중 항공기의 착함 가능. 셋째, 해상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항공작전 가능이다. 전함, 순양함, 수상기함 등은 항행을 멈추고 항공기를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야 하기에 두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부분형 비행갑판을 설치한 항공모함이나 과도기형 항공모함은 안정성 문제로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항공기의 정비, 보급, 수용이 가능한 경납 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못한 함선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2장 각국의 항공모함 발전 과정. 1. 영국 제1차 세계대전 중 유일한 항공모함 운용국이었고 강력한 해군 항공력을 육성했던 영국은 전함 중심의 함대 결전 양상이
미래도 유효할 것이란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다. 항공모함이 해전에 필요한 무기체계라 인식하고 있었고 저도에도 계속적으로 전력을 유지, 확충할 것을 계획했다. 1920년 7월 함대, 해군성, 공군성 및 조선사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와 같은 해 11월 해군성위원회는 최소 5척의 항공모함 보유를 결정했다. 당시 4척의 항공모함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순양 전함 글로리어스의 항공모함으로서의 개장 계획이 더해졌다. 1921년 11월에 시작되어 1922년 2월에 조인된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서 각국이 보유할 전함의 비율이 영국 5, 미국 5, 일본 3, 프랑스 1.75, 이탈리아 1.75로 정해지고 군함별 총합 배수량과 개별 함정의 배수량 및 무장 등이 제한되었다. 항공모함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총 합계 배수량 제한은 13만 5천 톤이었고 일본은 8만 1천 톤이었다. 개별 함정의 배수량 허용치는 2만 7천 톤 이하였다. 단, 신규 항모의 건조보다 처분될 주력 함의 개장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총 배수량 한도 내에서 기준 배수량 3만 3천 톤급 이하의 항공모함 2척 건조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해체될 주력함 중에서 2척까지 항모로 개장이 가능하다는 특별 조항이 삽입됐다. 영국은 5척의 항공모함과 만약을 대비한 여분의 배수량까지 상정해야 했다. 그러므로 군축협상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제약이 컸다. 특히 미국의 압박으로 추가된 특별조항 적용에서 미국과 일본은 건조가 중단된 3만 3천 톤급의 주력함을 보유했으나 건조 중이던 대형 주력함이 없던 영국은 이미 개장 계획 중이던 2만 2천 톤급의 글로리어스와 자매함인 커레이저스의 특별조항을 적용시켰다. 두 항공모함은 1924년과 25년부터 개장을 시작해 각각 28년과 30년에 취역했다. 커레이저스급과 퓨리어스는 순양 전함 선체에 기반을 둔 함선들로 고속 항해가 가능했고 32대의 함재기를 전개할 수 있었다. 커레이저스급의 취역으로 영국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했지만 전력으로서 유용성이 퇴색된 구형의 아거스, 이글, 허미즈를 제외하면 퓨리어스와 커레이저스급 2척만이 제1선 함대 항공모함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있었다. 해군 군축체제와 영일동맹의 폐지로 인한 일본의 위협에 대비해 영국 해군은 조약이 정한 최대 배수량까지 항공모함 전력 확충을 장기적으로 계획했다. 1939년까지 7척으로 구성된 항공모함 전대를 구성하되 1920년대 중반부터 4척의 17,000톤급 항공모함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력을 보강하고 다수의 통상보호용 호위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6척의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이들의 합계 배수량이 조약의 제한 최대치인 13만 5천 톤에 못 미치므로 우선 한 척의 신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나머지 3척은 2성급 항모의 순차적 퇴역을 통해 배수량을 확보하면서 도입하는 방법이었다. 호위 항공모함의 경우 10,000톤 이하의 함선 도입이 주로 논의가 되었는데 워싱턴 군축조약의 합계 배수량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기에 배수량 확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경제 악화로 인한 재정적 압박, 전략적 환경, 조직 내외적 요인으로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확충은 차질을 빚게 된다.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될 신형 항모의 건조는 연기되었고 후속 함정의 건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커레이저스급 2척의 취역이 확실해지자 재무성은 미국과 일본 대비 영국의 수적 우위를 내세워 신규 항모 도입을 계속적으로 반대했다. 여기에 1928년에서 30년 사이 해군성에 재직했던 더들리, 프란시스, 알버트와 같은 정책 결정에 관여한 일부 인사들은 기술적 쟁점 요인의 점진적 접근을 위해
구형 함정의 보유 연장을 통한 경험 축적을 의도했고 신규 항공모함 건조를 유보시켰다. 신규 항모 도입은 잠정적으로 1930년대 중반까지 연기됐다. 1930년대 초반 국제정세 변화가 영국 해군의 신규 항공모함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일본의 만주 침략과 히틀러의 집권으로 야기된 안보 불안에 대비해 영국은 전면적으로 방위태세를 개선시키기 시작했다. 이미 1927년 제네바 군축회담과 1930년 제1차 런던 해군 군축조약을 통해 영국 해군은 미일 해군의 항공력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인식했고 이는 항공기와 신규 항공모함의 도입 및 재원에 관한 연구로 연결됐다. 1931년 함재기 60여 대를 운용하는 22,000톤급의 고속 함대 항공모함에 관한 개념 연구가 시작되었고 1932년 항모 5척의 순차적 도입이 제한됐다. 영국의 항모 전력 중 3척의 구형 함선으로 인한 상대적 열의와 1935년까지 미국과 일본이 갖출 항공모함 세력을 고려해 우선 한 척의 신규 항공모함 아크로얄의 건조가 1934년 건함 계획에 반영되었다. 1938년 취역한 아크로얄은 동일한 크기의 퓨리어스나 커레이저스급의 함재기 탑재량보다 많은 60여 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다. 1920년대의 기술적인 쟁점들로 인해 적용이 지연됐던 유압식 사출장치와 착한 보조장치가 채용되었고 항공유 유폭 방지를 위한 순행식 겹격 저장고도 도입되었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설계와는 차별화된 부분이었다. 1930년대 중반 독일의 재무장 선언,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 침공, 일본과 이탈리아의 해군 군축체제 탈퇴로 안보 정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영국은 1936년부터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증강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1936년 해군력 증진 계획에는 8척의 함대 항공모함과 5척의 호위 항공모함으로 강화된 전력을 상정하고 1936년 건함 계획에 항공모함 2척의 건조를 반영했으며 이는 1934년 방위소요위원회의 일국 표준에 근거한 해군력 증진 계획보다 강화된 것이었다. 해군성은 극동에서 일본의 위협에 대비한 충분한 방어 및 강력한 억제력을 위한 함대와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에 대처할 만한 전력인 이국 표준에 근거한 해군력을 원했고 1937년 해군력 계획에서 15척의 항공모함 전력을 상정하면서 1937년과 1938년에 각각 2척의 항공모함 건조를 계획했다. 해군성의 이국 표준 구상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지만 신규 항공모함 건조는 반영되었다. 영국 해군은 아크로얄의 후속 항공모함 도입에 방어력 중심의 새로운 설계 사상을 적용한 장갑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된다. 1936년과 37년 계획에 각각 2척씩 반영된 일러스트리어스급과 1938년 계획에 임플래커블급 2척이 그러한 함선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신규 항공모함은 1940년이 지나서야 전력화가 시작됐다. 결국 1920년대 항공모함과 해군 항공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던 영국 해군은 구형의 함선을 다수 포함한 7척의 항공모함과 미일에 비해 열세인 해군 항공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직면하게 된다. 2. 미국 전후 미 해군의 해군 항공 발전에 관한 논의는 수상기, 경식 비행선, 항공모함과 함재기 조합이라는 3가지 관점이었다. 1919년 2월 전함 텍사스에 함포 훈련이 실시되었고 함포 탄착점 관제에 항공기가 동원되었다. 이를 통해 함포의 사거리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면서 해군 일반위원회는 항공기의 관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해군성에 대항해서 함대의 항공력을 지원할 항공모함의 신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미 해군 일부에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우선 영국의 항공모함 증강에 대비한 해군력 균형이 그 이유였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전쟁 시 항공력 배치의 문제였다. 미국은 필리핀 보호를 위해 태평양 서쪽으로 함대를 이동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과는 다르게 지전략적으로 함대 지원을 위해 항공기가 배치될 만한 도서가 없었다. 1919년 한 척의 항공모함 건조가 예산에 반영되었다. 미 해군은 석탄 운반선을 개수해 미국 최초의 항공모함 랭글리를 1922년에 전력화시켰다. 랭글리는 기준 배수량 약 12,000톤에 34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었다. 실험적 성격이 강했던 랭글리는 함재기 및 항모 설비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위해 주로 운영되었다. 1924년부터 여러 전술훈련에 투입되었으며 대형 항모의 취역과 함께 1937년 수상기 모함으로 개조됐다.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의 특별 조항에 따라 미 해군은 건조가 중단된 35,000톤급 순양 전함들 중 렉시터과 사라토가를 2년여간의 개량 공사를 거쳐 1927년에 함대 항공모함으로 취역시켰다. 사라토가급은 기준 배수량 38,500톤으로 워싱턴 조약의 규정을 상회하였으며 동시대의 다른 국가 항공모함보다 많은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었다. 항모 건조를 위해 배정된 합계 배수량 중 사라토가급 2척의 상당량의 배수량을 소진한 미국이 사용 가능한 배수량은 약 6만 톤 정도였다. 미 해군 수뇌부는 사라토가급이 전력화될 시점인 1920년대 말부터 남은 배수량을 이용해 효율적인 전력 구성안을 모색해야 했다. 다수의 대형 항공모함을 취역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척의 소형 항공모함을 건조하자는 계획이 설득력을 얻었다. 소형 항모에 항공기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전투 시 위기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가정하에 일반위원회는 함선의 적정 크기로 13,800톤급을 고려했고 결국 1927년, 1929년부터 33년까지 매해 한 척의 소형 항모를 건조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립주의, 런던 해군회담 준비와 비준, 경제적 문제 등이 맞물려 한 척의 소형 항공모함 건조만이 승인됐고 공사 개시도 계속된 연기를 거쳐 1931년에 가서야 시작됐다. 1934년 설계에서부터 항모로 계획된 첫 번째 함선인 레인저가 취역했다. 배수량 14,200톤에 약 7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한 레인저는 소형 항공모함의 운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함대와 보조한 작전을 하기에 속력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또한 소형화를 위해 방어력과 병기 및 물품 수송력을 희생했기 때문에 함대 항공모함으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 결국 레인저의 설계는 향후 항공모함 건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사라토가급을 통해서 함선의 크기와 속도에서 오는 이점을 인지했던 일반위원회는 항공모함의 효과적 최소 배수량은 2만 톤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1930년 취역한 해군 참모총장 윌리엄 프레트는 두 척의 35,000톤급, 두 척의 2만 톤, 두 척의 14,500톤 함선으로 구성된 항모 전력을 구성하여 두 척의 2만 톤급 항모와 한 척의 소형 항모를 건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공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예산 삭감과 1930년 런던 군축 조약 후 거남의 전면적 휴식으로 전력 증강은 한동안 실행되지 않았다. 윌슨 행정부 시절 해군성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해군력 증강에 긍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던 루즈벨트가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항공모함 건조가 재개된다. 경제공황 타겟책인 뉴딜 정책의 일부가 거남 사업에 연계됐고 예산의 지원도 뒤따랐다. 군축조약 범위 내에서 해군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빈슨 트라밀법이 1934년에 의회를 통과해 해군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다. 일련의 정책으로 시내 함정 건조가 가능해지면서 1930년에 계획했던 2만 톤급 항모 건조가 다시 추진되었다. 기준 배수량 1900톤으로 96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요크타운과 엔터프라이즈가 1937년과 38년에 각각 취역했다. 요크타운급의 설계는 향후 미국 항공모함 설계의 전형이 되었다. 뒤이어 1936년에 건조가 시작된 1만 5천 톤급 와스프는 레인저가 아닌 요크타운급의 설계 사상으로 건조되었다. 태평양 전쟁 중 미 해군 항공모함 세력의 중핵이었던 에섹스급의 설계는 요크타운급을 기본으로 함선의 방어와 함재기 탑재 능력을 강화한 것이었다. 1930년대 중반 일본의 팽창에 대비해 미국은 대일 전쟁 계획인 오렌지 계획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고 해군력 확장을 계획했다. 1938년 제2차 빈슨법을 확정하여 그간의 군축 조약에 의해 할당된 미 해군의 합계 배수량의 20%를 증가시킨 배수량을 상정하여 건함 계획을 수립하였고 항공모함의 경우 20% 2만 7천 톤을 상회하는 4만 톤의 배수량을 할당하여 두 척의 건조가 계획됐다. 이 중 한 척이 1941년 취역한 요크타운급 세 번째 함인 호넷이고 나머지 한 척이 1941년 건조가 시작되어 태평양 전쟁 발발 후에 취역한 에섹스급 초도함 에섹스였다. 호넷의 건조가 결정 및 시작되었던 당시는 군축 조약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던 시기였고 새로운 항모에 대한 개념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요크타운급 함선으로 건조를 결정한 이유는 태평양과 유럽의 전략적 불안으로 인한 함선 건조에 시간 경감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태평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오렌지 계획을 심화시킨 레인보우 계획을 수립했고 해군력 강화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며 해군력의 폭발적 증강을 계획했다. 1940년에 통과된 해군력 강화 법안들에는 11척의 S급 건조와 같은 공세적인 항공모함 전력 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 해군은 태평양 기지로의 항공기 수송, 수송선단 호위 등의 임무와 SX급의 취역 이전에 공백을 메울 보조 전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민간 화물선을 호위 항공모함으로 긴급히 개장하여 전쟁 직전 취역시켰다. 미 해군은 해군 군축체제의 영향을 받은 7척의 함대 항공모함과 한 척의 호위 항공모함으로 태평양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 3. 일본 전간기 초반 일본 해군은 대외적으로 해군 항공력으로 인해 일본과 서방 국가와의 해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과 대내적으로 프랑스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는 일본 육군이 항공 분야를 주도하던 상황을 우려했다. 일본 해군은 해군력 증강을 계획하면서 항공력 강화도 포함시켰고 1918년 68 함대 계획에 한 척의 항공모함 건조를 포함시켰다. 같은 해에 일본은 동맹국이며 해군 항공 분야의 최강국인 영국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 및 일본과의 잠재적 전쟁을 염두에 둔 영국 해군성은 미국을 중요 위협으로 일본을 부차적인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요청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외무성과 공군성 그리고 산업계는 해군성의 견해에 상반된 입장이었고 영국 정부의 조율을 통해 비공식 군사고문단이 파견됐다. 당시 영국의 지원은 전폭적이어서 최첨단이거나 영국군에 미처 보급되지 못한 기술만 제외하면 일본 해군에게 거의 제약 없는 접근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1920, 30년대 일본 해군 항공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1910년대 중반에 영국이 제공한 슈퍼
드레드노트 전함 기술과 함께 일본 해군이 향후 영미 해군에 필적할 전력을 배양하는 토대가 되었다. 1918년 건함 계획에 반영된 호쇼가 영국의 지원을 통해 1922년 취역함으로써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시대가 시작됐다. 기준 배수량 7,500톤의 호쇼는 약 20여 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다. 일본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었으나 작은 선체로 인한 작전 능력의 제한으로 전략적 가치는 높지 않았다.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으로 일본은 두 척의 대형 항공모함을 취역시킴으로써 유용한 항모 세력을 구축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특별조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 해군은 건조가 중단된 순양 전함 아카기와 아마기를 항공모함으로 개장하던 중 관동 대지진으로 아마기가 파손되자 이를 대신해 1922년부터 전함 카가를 항모로 개조했다. 함대 항공모함인 아카기와 카가는 배수량 2만 톤에 육박하고 60여 대의 함재기를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일본 해군은 아카급을 통해 항공모함 및 함재기의 교리와 전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일본 해군은 1928년 아카기와 호쇼로 제1항공정대를 구성해 배치했고 카가의 개량 공사가 끝난 1935년 제2항공전대를 구성했다. 미 해군을 유력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지했던 일본 해군은 1930년대 초반까지도 질적인 접근 대신 미국과 동등한 수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해군 군축조약의 항모 합계 배수량에서 미국의 열세였던 일본 해군은 대형 함선의 건조로는 미국과의 대등한 수의 항공모함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계산이었다. 1920년대 말부터 일본은 기준 배수량 1만 톤 이하의 항모는 합계 배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소형 항공모함 건조로 정책을 조정했다. 1933년 취역한 류조는 8,000톤급의 함선으로 설계됐으나 적정 규모 함재기를 탑재하기 위해 복층 비행갑판 구조로 변경되어 48대의 함재기를 운용하는 기존 배수량 1만 2천 톤 항모로 건조됐다. 설계 변경으로 류조의 선체 구조는 상당히 불안했으며 선체 방어를 위한 장갑은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설계상 결함은 류조의 전력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저하시켰다. 류조의 실패 이후 일본 해군은 소형 항모 대신 중대형 항모 건조로 정책을 전환했다. 아카기와 카가의 경험을 통해 중대형 함선의 작전상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해군 군축체제의 탈퇴를 준비하던 상황이어서 이에 준수가 사실상 무의미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대형 항공모함 건조가 가능했다. 류조의 뒤를 이은 소류급 항공모함이 1933년 해군 군비 보충 계획에 반영되어 1934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설계는 군축조약 체제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한 G8 순양 항공모함으로 계획됐으나 해군 군축체제를 준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항공모함으로 건조되었다. 1937년에 취역한 초도함 소류는 기준 배수량 1만 5,900톤으로 68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으며 1939년 취역한 잠해함 희류는 소류의 개량형으로 기준 배수량 1만 7,300톤의 함재기 73대를 탑재할 수 있었다. 소류급의 설계상 특징은 장갑 장착을 최소화하여 방어력을 희생시킴으로써 속도, 전투 행동 반경, 공격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소류급은 향후 일본 항공모함 설계의 전형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일본은 1936년 해군 군축조약 체제를 탈퇴하면서 다음 해에 해군 군비 보충 계획을 통해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에 나섰다. 일본 해군은 제한된 산업 능력으로 인해 수적 균형보다는 질적 우위를 통해 미 해군의 항모 세력을 견제하려 했다. 일본 해군은 공격과 방공을 위한
효과적 함재기 전개와 야마토급 전함군의 공동작전을 염두에 둔 쇼카쿠와 즈이가쿠를 1941년 8월과 9월에 각각 추적시켰다. 소류급과 아카기급의 경험을 통해 최적화된 설계에 기반을 둔 쇼카쿠급은 기준 배수량 25,000톤급의 84대의 함재기를 전개할 수 있었다. 소류급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이었던 방어력을 보완한 쇼카쿠급은 일본 해군 항모 세력의 중핵으로 전투력에서 당대 영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을 압도했다. 해군 군축 체제 하에서 일본 해군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항공모함 전력을 증강시킬 방법을 모색했다. 단시간에 항공모함으로 개조시킬 잠수함 지원함, 수상기 모함, 여객선 등을 미리 건조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 상당수의 함선들이 건조되었고 1940년부터 이들의 개장이 시작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 잠수함 지원함이었던 1만 1000톤급의 즈이호와 여객선이었던 1만 7000톤급의 타이요가 개장을 통해 전력화되었고 15척 정도가 전쟁 발발 후에 취역했다. 태평양 전쟁 직전 일본 해군은 10척의 항공모함과 중일전쟁으로 단련된 해군 항공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3장 항공모함 발전의 주요 영향력 요인 분석 1. 정치 경제적 요인 각국의 항공모함은 근본적으로 정치 경제적 상황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1930년대 중반까지 정치 경제적 요인이 강력하게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해군의 경우 영국 해군의 신규 항공모함 도입은 계속해서 연기됐고 이에 따라 구형 함정의 보유가 지속됐다. 미 해군은 항모 도입도 지연되거나 원래 계획보다 상당 부분 감소되기 일쑤였다. 미군의 경우 신규 항공모함 도입이 일부분이나마 진행됐는데 이는 영국과 다르게 기존에 취역한 항공모함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1920년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적 우위는 영국 해군의 항모 전력 증강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발전 역시 경제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20년대 예산의 제약이 만주 침략과 함께 감소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발전이 영미 해군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 우위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으나 영국과 미국에 비교한 일본 경제의 규모는 일본 해군에게 가장 근본적인 제약이었다. 2. 해군 군축 체제 1921년 개최된 워싱턴 해군회의에 참여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는 10년을 기한으로 주력함과 항공모함에 대해 합계 배수량, 개별 함정의 배수량, 무기체계를 제한하는 조약을 1922년에 체결했다.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은 1927년 제네바 해군회담, 1931년 제1차 및 1936년 제2차 런던 해군 군축 조약으로 이어졌다. 제1차 조약은 워싱턴 조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조함정,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까지 규제함으로써 진전을 이루어냈다. 전간기 해군 군축 체제는 제2차 조약이 이탈리아와 일본이 불참하면서 체제가 와해될 때까지 참여국의 해군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전간기 해군 군축 체제는 일본 항공모함의 발전에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해군 군축 체제는 항공모함 발전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군축 체제가 해군력 전반을 제약했지만 주요 목표는 주력함, 전함 및 순양 전함이었다. 해군 군축 조약이 공식적으로 유지됐던 1922년부터 36년까지 영국의 넬슨급 전함 2척의 취역을 제외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함이나 순양 전함의 취역이 없었다. 주력함의 철저한 제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느슨한 항공모함이나 보조함정 분야의 경쟁을 촉진시켰다.
해군 군축체제가 없었다면 항공모함의 취역은 현저히 감소했을 것이다. 둘째, 해군 군축체제는 항모 크기의 기준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발전적 토대를 구축했다. 1920년대 초반은 항공모함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함선의 적절한 크기가 명확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실제 취역했거나 계획됐던 각국의 항공모함 크기도 1만 톤 전후로 형성되어 있었다. 워싱턴 해군 조약은 항공모함의 최대 기준 배수량을 2만 7천 톤으로 규정했으며 함재기의 수량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 1930년대 말에 취역하거나 계획된 항공모함들이 2만 톤 중 후반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워싱턴 조약이 기준점을 제시했다 할 수 있다. 특히 특별 조항을 통해 미국의 사라토가급이나 일본의 아카기급과 같은 대형 함대 항공모함이 취역할 수 있었고, 이는 각국 해군의 항공모함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합계 배수량 제한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항공모함 전력 증강과 온전한 전력 구상을 제약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의 대형 항모 취역은 상당 비율의 배수량을 소진시켰고, 각국의 전략적 기준에 부합한 설계가 적용된 항모만으로 전력을 구성하는 것은 해군 조약의 배수량 제약으로 불가능했다. 제한적인 경험과 데이터를 이용해 남은 배수량으로 건조된 함선은 각국 해군이 의도했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무리하게 함선을 설계한 결과 류저와 같은 불안정한 선체 구조의 항모가 생산됐다. 합계 배수량의 문제는 간접적으로 통상 및 해상 교통로 방어 등에 사용될 호위 항공모함의 증강도 제한됐다. 각국은 전투와 직접 연계된 함대 항공모함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했고, 호위 항모는 관심에서 배제되곤 하였다. 더구나 제1차 런던 해군 조약부터 1만 톤 이하의 항모도 합계 배수량에 산정되는 규정은 소형 항공모함의 취역을 더욱 불가능하게 했다. 해군 군축체제의 항모 발전의 부정적 영향력은 미국과 영국에서 두드러졌다. 초기부터 영국은 합계 배수량 문제에 직면했고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영국의 경우 항공모함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서 해군 군축체제의 영향력은 조직 환경과 같은 요인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었으나 간과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해군 조약 체제의 항공모함 발전의 영향은 일본에 가장 긍정적이었다. 조약 체제를 통해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분야에서 영미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합계 배수량에 근접할 즈음 일본은 군축 체제에서 탈퇴해 독자적인 전력 증강 구축에 돌입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12월 배수량을 기준으로 미국과 해군력을 비교했을 때 일본의 전반적 열세였으나 중순양함과 항공모함 전력만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었다. 3. 전략적 상황. 전강기 영국은 본토의 방위와 세계에 위치한 식민지 관리를 위한 군사적 수단이 필요했다. 1930년대 초반부터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다양한 위협이 동시에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군사적 대비가 요구되었다. 영국의 전략적 환경은 다양한 군사력 소요를 제기했고 각 군별 내외의 경쟁과 연계됐다. 항공력 강화에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양의 항공력에 초점을 둔 항공모함 정책과 유럽으로부터의 위협과 전략 폭격에 중점을 둔 영국 공군의 정책은 경쟁이 불가피했다. 1930년대 영국은 독일의 공중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었고 영국 공군의 계획은 국방정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해군 내에서도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부터 가해질 위협에 대비해 영국 본토, 유럽, 지중해, 극동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 강화 및 본토와 식민지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 방어를 위한 다양한 전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이 중 유럽에서
독일 해군의 위협에 대비한 수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영국의 복잡한 전략적 환경은 전강기 영국의 항공모함 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미일의 항공모함도 해군 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진 다른 무기체계와 경쟁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미일의 경우 영국과는 다르게 항공력의 발전에 보다 많은 부분이 해양으로 투자되는 데 유리한 상황이었다. 우선 잠재적 적과 이에 대한 대응이 명확한 편이었다. 미국은 1905년 이래로 일본을 잠재적 적으로 인식했으며 1924년 대일본 전쟁 계획인 오렌지 계획이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함대의 서태평양으로의 신속한 기동과 해군력 우위를 통한 공세적인 전쟁 수행을 상정했다. 일본의 경우 1907년 제국 국방 방침이 발표된 이래로 육군은 러시아, 해군은 미국을 최우선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해군의 대미 전략은 1918년 제국 국방 방침에서 전략 대강으로 구체화되었는데 태평양을 횡단해오는 미국의 함대를 차단함과 동시에 결전으로서 경멸해야 함을 명기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해군의 전략은 미 해군을 차단할 전력으로서 항공모함과 지상발진 해군 항공기를 포함하게 됐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과 더불어 주변에 심대한 공중 위협을 가할 적성 국가가 없다는 것도 미국과 일본이 영국에 비해 유리한 점이었다. 전략적 명확성은 항공모함의 발전에 일정 부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전간기 영미일 해군의 항공모함에 대한 전략적 인식은 유사했다. 함대의 항공력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항공모함이라는 무기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중요함은 보조적 차원이었다. 1920년대 정찰 및 초계 그리고 이와 연계된 함포의 착전 관제와 같은 전투 지원이 항공모함의 주된 역할이었다. 1920년대 말부터 함재기의 발달과 대형 함대 항공모함의 도입으로 공격적 역할이 부각되었으나 여전히 적의 주력을 분쇄하는 주공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됐다. 해군 항공을 옹호하는 분파는 항공모함의 잠재력과 주력함 역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당시 함재기의 제한된 성능과 항공모함의 추적한 방어 능력으로 인해 그들의 의견은 주류를 형성하지 못했다. 소위 건클럽이라 불리던 전함 중심사상을 견지한 분파는 다수였고 상당수가 요직에 포진해 있었다. 그러므로 전함이 해군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4장 항공모함 운영의 발전 양상 비교 1. 교리 및 전술 항공모함이 태동하는 시절부터 여러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났고 세 가지로 지배될 수 있다. 첫 번째 개념은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된 비행기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점은 대지 공격이었다. 두 번째 개념은 기존의 무기체계의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개념에 따르면 항공모함은 정찰, 적의 정찰기 요격, 함포의 탄착점 관제에 주력하게 된다. 마지막 개념은 혁신적이고 기존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것으로 항공모함이 장거리 타격 전력의 핵심으로서 해전에서 새로운 제1선이 되는 것이었다. 비록 상황에 적합한 임무와 역할에 따라 각 개념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항모 운용의 전반적 관점에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를 잘 반영한 세 번째가 진보한 운용 개념이었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 영미 일해군의 항공모함 운용은 세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났지만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개념 사이에 위치했다. 어느 쪽도 세 번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정책 전략 작전에 체계화시키지 못했으나 정도의 차이는 존재했다. 일본, 미국, 영국 순으로 세 번째 개념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항모 운용을 정립해갔다.
영국 해군의 전형적인 항공모함 교리는 함대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해군 항공력의 독립적 운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모함은 함대와 함께 작전했고 각 함대에 분산 배치됐다. 복수의 항공모함을 보유했음에도 합동훈련은 1929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몇 번의 합동훈련이 시행됐다. 지상 공격과 같은 항모의 다른 임무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 이를 위한 훈련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해군 항공대의 표어인 Find, Fix and Strike에 잘 반영되어 있듯이 영국 항공모함의 전술적 역할은 함대와 함께 작전하면서 함재기를 발전시켜 적의 함대를 포착하고 적의 주력함을 공격하여 지원시켜 아군의 주력이 도달할 때까지 잡아놓는 것이었다. 미 해군도 항공모함을 분산 배치시켰고 기본적으로 함대, 전함과 연계된 작전을 했지만 전함과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활동했다. 항공모함의 취약한 방어력으로 인해 전함과 같이 인식이 용이한 함선 근처에서는 생존이 보장될 수 없었고 상대적으로 함대의 속도가 항공모함에 비해 느렸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 항공기의 발전으로 구축함의 전이만으로는 함대와 항공모함의 방공을 책임질 수 없다 생각한 미 해군은 함재기의 성공적인 성공만이 항공모함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결국 항공모함이 주요 목표가 적의 주력함에서 항공모함으로 전환됐고 전술훈련도 상대적으로 항공모함 탐색과 타격에 중점을 두게 된다. 미 해군은 1923년부터 함대 문제라는 명명으로 1940년까지 전술훈련을 실시했고 항공모함이 전력화될 때마다 훈련에 투입했다. 특히 1929년 실시된 함대 문제와 1930년대에 실시된 함대 문제 훈련에서 항공모함 태스크포스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타격 능력을 보유한 완전한 전술 단위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둔 훈련이 진행됐다. 미 해군은 공격 측면에서 항모의 잠재성과 항공기를 전개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련의 함대 기동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사라토가급 대형 함대 항공모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항공모함을 구축함 및 순양함과 함께 하나의 전술단위로 구성하여 전함 및 주력함대와 분리된 형태의 항공모함 교리가 주장되기도 했으나 이는 전 단계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1930년대 함대 훈련에서 적의 주요 지상기지에 대한 공격 훈련이 실행되었으며 훈련의 일부는 상륙작전 상황과 연계되었다. 일본은 1930년 중반까지도 영미와 비슷한 전술적 경향을 보였다. 1920년대 초반에 정찰과 관제에서 적의 주력함에 대한 공격으로 주요 임무가 전환됐고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주요 목표가 전함에서 항공모함으로 변경됐다. 적의 공중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항공모함의 분산 배치가 선호됐고 지상 공격도 부분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중일전쟁은 일본 해군으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게 했다. 전쟁 중 일본 항공모함 전대는 폭격기의 집중적 운용이 효과적이고 적정 수준의 전투기 호위가 폭격대의 생존성을 높인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척의 항공모함을 하나의 전술 대용으로 포진시키는 집중 운용 방법이 고안됐다. 항공모함 전력의 집중을 통해 공격 편대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 집중 운용 시 적의 공중 포격에 의한 항공모함 대규모 피해 및 손실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각 항모로부터 전개된 전투기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효과적 초계와 방공으로 대비가 가능했다. 태평양 전쟁 직전까지 항공모함 집중 교리는 지상 공격 대형과 함대 교전 대형의 두 가지로 정형화됐다. 또한 전술 교리 체계는 제1항공함대의 구성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체계화되었다. 전술 교리적 측면에서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의 공격적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고, 이는 태평양 전쟁 초반 일본의 압도적 승리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미국의 경우 항공모함 전력의 독립적인 운용에 대한 가능성은 인지했으나 전술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전쟁 발발 후 신속하게 항공모함 TF를 운용하였고, 이는 전간기 동안 실시됐던 함대 문제 훈련이 상당한 기준을 제시했다. 영국의 경우 유럽의 지전략적 상황에 맞는 교리와 전술을 차택에 발전시켰다 평가될 수도 있으나, 태평양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에 대한 전술적 접근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계가 분명하다 평가될 수 있다.